낭만서점 특별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정희원 작가님이 낭만서점을 떠나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작가님께서 장편 연재를 하실 동안이라는 그러니까 잠시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작가님이 떠나신 이 큰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항상 이 지하 녹음실에 들어오면 PD님과 또 정희원 작가님이 이렇게 저를 맞아주시곤 하셨는데 오늘은 PD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자꾸 작가님을 기다리게 되고 이 망망대에 외롭게 혼자 배를 타고 떠 있는 듯한 그런 아득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희원 작가님이 떠나시고 난 처음의 방송은 작가님께서 무조건 들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를 작가님께서 또 듣고 계실 텐데요. 작가님 소설 빨리 쓰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네, 정말 간절히 제가 호소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같은 암담함을 느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저희 낭만서점 팟빵 게시판에 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남겨주신 분이 이 눌님이세요. 새벽에 남겨주셨는데요. 정희원 작가님 유유유유 네, 무려 그 유를 8개나 붙여주셨는데요. 그만큼 울음이 펑펑 네, 터졌다는 말씀이시겠죠. 또 그 외에도 국구님, 네, 허거덩 작가님 새벽에 이런 눈물 나는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그래도 새 작품 연재 때문이니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쭈뼛쭈뼛 그래도 징징이라고 역시 네, 슬픈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제님, 노랑님, 모닝님, 또 개피양님, 제이제이님, 웨일님, 리바이즈드님, 살설솔술님, 네, 항상 제가 긴장하게 되는 그분이죠. 또 미카님, 또 이 크시오크, 이렇게 이모티콘 쓰시는 저희 청취자님, 그리고 옥자님, 비밀님, 지성과 미모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희원 작가님의 낭만서점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격한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정희원 작가님이 이 안 계신 방송이 저한테는 정말 무척 어색하고 낯섭니다. 혼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은데요. 정희원 작가님의 후임 진행자를 아직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낭만서점의 새로운 변화도 고려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저 혼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듯 합니다. 그래도 정희원 작가님이 안 계신 이 방송이 무척 어색하고 낯설어서요. 이번 방송은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철학자 강신주 씨와 영화평론가 이상용 씨입니다. 먼저 두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철학자 강신주 씨,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동서양 철학을 종횡하며 끌어올린 인문정신으로 어떤 동서양 철학을 종횡하며 끌어올린 인문정신으로 어떤 외적 억압에도 휘둘리지 않는 힘과 자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쓰고 말해왔다. 지은 책으로 강신주의 다상담, 강신주의 감정 수업 등이 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이 강신주 선생님이 쓰신 이 책들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강신주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이상용 영화평론가는요. 안나 카리나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영화평론가이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이다.
제2회 신의21 신인평론상을 수상했고 여러 지면에 영화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가 허락한 모든 것이 있으며 한국의 독립영화와 단편 영화에 관한 여러 편의 공저가 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에서 강신주, 이상용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된 것은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강신주, 이상용의 시네샹떼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올해 1월에 막을 내리고 그 내용을 갈무리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네샹떼는요. 프랑스어로 영화 예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20년 영화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작품들 25편을 선정해서 인문학적인 의미를 파헤치는 시도라고 합니다.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라는 테크놀로지, 영화의 사려 깊은 의미, 영화, 욕망을 발산하다, 불안한 영혼, 방황하는 영화. 네,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 처럼 영화사의 획을 그은 작품들을 비롯해서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또 마지막 작품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네샹떼를 같이 진행하신 강신주, 이상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녹음실에 지금 총 4명이거든요. 여기는 여자도 없어요. 그러게요. 심지어 남자만 지금 4명이. 원래. 사찰 방송이어서. 네, 아마 그 정연 작가님 계셨으면 좀 분위기가 훨씬 더 화사해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지금 훨씬 좋아요. 네. 우리 진행하신 분이 너무 멋있고, 예쁘고.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성격. 네, 저희 먼저 낭만서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용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상용입니다. 네, 이렇게 오게 되니까 재밌네요. 네, 강신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남자끼리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묘하고. 네. 예. 왜 여기가 낭만서점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이 어딨어요, 진짜. 휑한데? 지하에서 시커매가지고 남자들. 약간 아지트 분위기가 소원인 것 같아, 소원.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는 서점, 서원. 앞으로 맞아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벙커 서점 뭐 이런 걸로. 벙커 서점. 그러니까 원래 저희 낭만을 담당하시던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연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셨어요. 여성염도 어떻게 낭만이 있어요? 사찰의 낭만 있는 거 봤어요? 저희는 그냥 서점이 됐죠. 그래요? 네. 그 두 분은 이번 그 시네샹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바로 신혼여행가요? 남자가? 간을 봐야지. 그 전에 미리 서로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그 책 프로 같은 거 TV에 즐거운 책 읽기. 즐거운 책 읽기. 네네. 이런 거 할 때 서로 막 간을 보고 저 여자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있어서 네.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 7개월에 거의 기획서부터 따지면 1년인데. 그렇죠. 이거 아무나한테나 훅 하다 그러면 진짜 피곤해져. 짐 되잖아,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1년의 과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하다가 이거 책으로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애초 자체에 공저를 목표를 하고서 시작한 거고 시네상태라고 시네토크를 매주 압구정동에 할 때마다 책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글 써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조절을 해야 되죠. 요 정도의 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25주를 이제 실질적으로 갖고 그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함께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신 분은 강신주 선생님이시고요. 누가 했죠? 제가 했죠. 네. 제가 좀 남성적이어서 수줍음을 많이 타요. 네. 이상용 선생님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왜곡되는 거야, 이게 사실이. 저는 솔직히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갑자기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가 이게
그냥 영화 극장 안에서 강연하는 건 이전에 또 같이도 했었어요. 네. 소위 이제 시네토크는 다른 영화를 가지고도 같이 대화하는 기회도 있었고, 제가 지금 또 일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같이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25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사실 중간에 잠깐 쉬는 주를 빼면은 거의 1년에 3분의 2 정도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겠다. 헌데 그 매력적이었던 건 이제 강신주 선생님께서 네. 그 민음사 이전에 이제 감정 수업을 예. 냈었기 때문에 감정 수업과 함께 그쪽 팀을 이제 만나서 책을 이렇게 만드는 게 출발점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극장을 데리고 오겠다 해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뀐 CGV 아트하우스 팀을 같이 묶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판사와 뭐 극장 이렇게 같이 하나의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둘만의 또 콜라보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둘은 좋았는데 네. 오늘 저랑 CGV는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그 일가족 다 데리고 오니까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의 문화 안에서 보면 뭐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진행됐던 경우들은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1년의 프로젝트로서 갔던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판에서 말하고 대화하고 조정하는 방법이랑 예. 출판계가 달랐던 거야. 처음서부터 막 부딪히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현 선생님이랑 저랑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또 이제 토크가 끝나면 지치잖아. 네네. 근데 초기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애들을 데리고. 애들 앞으로. 단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25주에 한 3분의 1을 매번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괜찮은데 오면은 뭔가가 또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중간에 막 이상현 선생님이랑 이게 일가부치가 많으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다. 다 이게 배라고 그러면 다 물에 던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첫 인상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그 다른 그 관점을 지니고 있는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책 프로그램에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서로의 첫 인상도 좀 궁금했거든요. 어떠셨나요? 뭐 안 좋았죠. 네. 당연한 걸 묻고 그러세요. 안 좋으셨어요? 근데 네. 왜 제인 오스틴 소설 제목 중에 오만과 편견이 있잖아요. 예. 이제 남녀가 만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 얘기인즉슨 남자가 보기엔 여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엘리자베스는 그리고 여자가 보기에 남자는 오만해 보이는 거죠. 달시는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게 좀 있어야지 더 한 단계 나아가거나 맺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풀면 그 뭔가 같이 해볼 수 있거나 뭐 커플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까칠하지? 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서로 이제 그 책 프로에선 돌아가면서 책을 선정하는 거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책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약간 까칠한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오해가 풀리거나 어떤 선입견들이 사라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난 생각 못 했던 것인데, 라는 것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저희가 그때도 방송 끝나고 자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는 그때 이제 정용실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프로였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한잔 하는데, 매번 또 가야 된대, 뭐 강연이 또 있대. 나도 바빠 죽겠구만. 그러면서, 근데 끝나고도 오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만남이 반복이 되고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풀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타임 때인가 뭐든지 다 비약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타임 때부터인가는 갑자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뭐 광화문 본인의 오피스 근처로 모이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되게 즐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만남들이 계속 되면서 책자 얘기는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먼저 이제 제안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또 사실은 그것도 다른 제 2막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됐었는데 그 과정들을 뭐 계속 굴곡지면서 저희 내부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외부적인 공공의 적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끼리는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 해내자라는 힘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강신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방송을 뭐 이제 나가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이용하는 쪽이지 거기서 이용당하고 싶질 않아요, 대개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칠하죠,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일단 아까도 얘기했죠. 이상윤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일단 작가들이 이렇게 대본을 써주잖아요. 네. 전 대본 너무 싫거든요. 명색이 철학자인데 이거 비하는 아니에요. 나보다 통찰력이 없어 보이는 그 작가의 글을 읽는 건 너무 싫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했어. 예. 그냥 했는데 이상윤 선생님 그걸 받아줘요. 보통 사람들은 대본 외우고 온단 말이에요. 네네.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면은 바보처럼 나요, 방송이. 딴 얘기 하니까. 예. 그 사실 방송 그렇게 해요, 그냥 저는. 그게 제가 재밌는 걸 얘기를 해야 예. 사람들이 좋잖아. 근데 이상윤 선생님은 그걸 확 받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영민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아까도 했죠. 친해지면서 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윤 선생님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백락이던가 천리마 보는 사람. 네. 제가 딱 본 거죠. 이상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영향력보다 더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제 천리마예요. 천리마.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진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걸로.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상윤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좋은 책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그 추진해서 영화 쪽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집약적인 작업을 못 해요. 그냥 막 인스턴트로 톡톡톡톡 치고 가잖아. 네. 근데 이상윤 선생님도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에 신물이 있으셨어. 계속 소비하는 거야, 그냥 계속. 뭔가 쌓여야 되잖아. 네. 뭐 쌓인다라는 건 뭐 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 이상윤 선생님이 지금까지 재밌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할 때. 그래서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책 나오고 영화평론가의 이상용이라는 강력한 사람이 있다. 예. 뭐 그거를 독자들도 알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나 그런 데에서도 좀 주목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도 뭐 25주 동안 제가 뭐 영화를 뭘 알겠어요. 이상윤 선생님이 정해준 거 가지고 떠드는 것 뿐이지. 뭐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랬으니까 저도 배웠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영화에 대한 많은 이해. 아까도 언뜻 얘기했죠. 뭐 인문학적 이런 건 뭐 헛소리고요. 뭐 헛소리고 영화를 보고 성찰하는 거, 자기 삶을. 예. 그거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원고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 네. 주위의 방해 세력, 극장 측이나 출판사 측의 방해를 뚫고서라도 원고는 잘 정리된 것 같아. 그래서 흡족하고요. 교정지 보면서도 야 조금만 이거 머리 좀 따두면 더 이쁜 아이가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만족하니 뭐 독자들이 만족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예. 네. 그 강신주 선생님은 책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대본 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상용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그 저는 대본을 다 좀 숙지를 하시는 편이요. 일단 이제 상대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말은 다 해줘요. 뭐 내가 할 말은 이런 거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른 게 오면 예. 사실 저도 대본을 잘 안 보면서 방송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라디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대본 쓰는 게 참 그 노고는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상대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자리에서 모아진 어떤 지적인 화학 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확실히 있었던. 아유, 저도 방송을 많이 나가봤는데 네. 아나운서들 요새 뽑을 때 있죠. 예. 얼굴 예쁜 애들만 뽑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나랑 궁합이 안 맞아. 딴 얘기하지. 걔는 대본 가지고 그냥 가고 그러면 옛날에 고정 패널로 가기로 한 프로가 있었거든요. 네. 딱 해서 방송을 딱 하는데 3회분을 먼저 녹화를 하재. 했다가 PD한테 바로 그랬잖아. 쟤를 자를래요? 나를 자를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나운서를 잘라요? 그러고 제가 그만둘게요. 다 지우세요. 근데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 이러면은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자기를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재미가 없어요. 그 대본은. 재미없는 거 가지고 떠드는 것처럼 불쌍한 강대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방송에서 처음으로 같은 패널인데 받아줬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극 배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책 프로에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PD가 컷하자라 됐다고.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남아서 끝나고 나서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운이 좋았던 거죠. 때때로 뭐 오해하시는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저 인간이 왜 나를 괴롭히냐. 왜냐면 준비 안 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던지니까 나를 궁지에 빠뜨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딱 만난 거죠. 그때 만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야, 우리는 즉흥적으로 되겠다. 현장성에서. 되겠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고, 실질적으로 그 생각이 옳았다라는 게 1년 동안 증명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책이 네. 그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또 신의 누맨이라고, 이거 그때 좋았으니까. 네, 한 번 더 하시는 신혼여행이 좋았으니까 또 가는 거야. 이렇게 또. 그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네. 그거죠. 또. 재밌었어요. 25주가. 그 재미가 책에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또 한 번 해서 또 한 번 묶어보자, 근사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몇 월서부터 대청하죠? 우리가? 7월 예정이에요. 7월. 그 지난번에 25조를 다이렉트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7개. 7개요. 7, 3, 21. 7개씩. 7개씩. 세 텀으로 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붙었잖아요. 네네. 지금 신의 상태는 역사적이거든요. 요거는 좀 루멘이라는 것처럼 여기 빛이 있잖아요. 빛이 우리를 감싸듯이 우리가 보면 훅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쪽으로 조금 더 왔어요. 제가 TV 대본에 대해서 이렇게 네.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던 이유가 저도 이거 대본 들고 있잖아요, 지금 대본.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안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봐야 재밌다니까. 네. 이거를 PD는 대본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쓰면 돼. 우리는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위치에서. 저도 TV 이제 책 소개 프로그램에 이렇게 몇 번 나가곤 하는데요. 그때 언젠가 그 철학자 탁석산 선생님이 네.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방송 녹화를 하는데 탁석산 선생님은 전혀 대본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출연했던 다른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평론가들은 이제 대본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략 난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사실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었는데. 또 저 말고 다른 평론가는 또 잘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철학자와 또 비평가의 어떤 좀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건 약간 개인성의 차이예요. 저는 약간 뭐랄까 틀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받아주고 얘기하다가도 제가 갑자기 저쪽으로 자꾸 주제를 이제 끌고 가요. 네. 대본에 약간 순서를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네. 뭔 상관이냐 하면서 갑자기 달려나가는 거고, 그게 사실 더 좋은 시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자리에서든, 균형을 찾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인 거고. 제가 이제 집 나간 아들이고, 집 지키는 아버지라고요, 지금. 얘야, 집에 들어와라. 서평론가께서도 약간은 균형을 잡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행도 하는 거고,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강신주 선생님께서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시네샹떼라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의도나 효과가 생각했던 대로 좀 잘 반영이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이사윤 선생님이랑 시네 토크, 우리 영화 끝나면 흥행의 차원에서 좀 유명한 사람 데려다 토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앵벌이죠, 앵벌이. GV를 하죠. 그러니까 앵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러 간다고요. 그게 영화가 내가 봤을 때 좋은 영화면 앵벌이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되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상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 봤던 관객들한테 할 얘기 있냐 질문들을 할 거 아니야. 그 질문들이 무식해. 그래서 사실은 뭐 영화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렇게 무식해서 되냐. 이거 똑같은 눈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방치될까? 그리고 이게 방치되니 헐리우드 영화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가 안 나오고, 못 만들고.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보는 관객의 눈높이를 몇 단계 올리자. 흥미롭게. 그래서 사실 이상현 선생님한테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상현 선생님이 착하셔서 되지도 않는 질문인데도 그걸 다 대답해 주신다? 저 같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이래버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25주를 수강하신 분들이 있어. 45만 원인가 거금을 드리고. 네. 우린 환불 없어요. 내면 끝인가요? 우리 내면 끝이에요. 환불 없어. 그래가지고. 피하네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신 분들 좋아요. 안 나오면 우리 지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네. 자석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전체 우리 그 드라마 그 영화를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25주가 끝났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 제가 전체 원고를 우리 토크한 부분을 쭉 제가 책임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갈수록 질문하는 게 나아지는 거를 보이면서 처음 일관돼 질문은 완전 이거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그거는 대학이면은 진짜 막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면 분필 날아갈 질문들이. 뭐 그런 질문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황당해요. 영화를 본 건지 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 기억나는 거 많잖아요. 왜? 뭐 네. 흔히 이제 사소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명백한 질문인데 참 답하긴 곤란한 거죠. 저 두꺼비의 의미는 뭔가요? 뭐 이런 거죠. 느누아르 영화에 네. 그 세트에 두꺼비 조각상 같은 게 있어. 애가 집요하게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두꺼비 말고 뭘 넣고 싶으세요? 호랑이 넣어줄까? 호랑이 넣어줄까? 뱀? 그냥 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상징 구조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질문서부터. 예. 모르죠. 뭐, 내가 두꺼비를 좋아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런 걸 느꼈고, 예. 이상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이 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만이 또 전반적인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영화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필자들이 뭔가 정리하거나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되게 개론서적인 책들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왜 그런 게 없을까? 이제 문학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현 선생하고 김희식 선생이 쓴 한국문학사 책을 되게 학교 다닐 때도 좋아했었었는데 네. 이런 책을 왜 우리는 쓸 수 없을까? 물론 이제 그 한국 영화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좋은 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네. 뭐 영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꼭 어떤 한국이라는 상황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보면은 할리우드나 유럽의 영화들 동시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언어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 했을 때 저는 이게 그냥 평론가끼리 김윤식, 김현처럼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로망은 있었어요. 근데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했죠. 처음에 100편을 꼽아놨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줄여가고 빼내어 가면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영화사가 되더라고요. 영화사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둘이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의식 못하던 부분들도 건드려질 거고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그걸 고수하고 가기도 해야겠구나. 그건 필요한 부분이다. 네. 이상현 선생님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한테는 영화는 오락이에요. 오락. 그러니까 철학책 많이 보는데 그것까지 심각한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집에 DVD 다 있어요. 몇 번 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런 거 네.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상현 선생님이랑 시작하면서 그 1년의 기간은 이상현 선생님이 나한테 선생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재밌잖아요. 네. 저같이 막 글 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일. 네. 근데 그 어떤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이 버벅거려. 나를 보고. 그래서 사실은 강연하거나 책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거 배우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요번에 한 1년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이상현 선생님한테 그랬잖아. 나도 이제 영화평론 좀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신해상 때의 책이나 우리 작업 다음에 할 신의 루멘까지도 사실 이상훈 선생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훈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세팅을 한다고. 그럼 저는 그걸 배치를 할 거예요. 철학처럼. 이 영화는 이런 의미다. 네. 만약 이상훈 선생님이랑 없었으면 이걸 못하죠. 뭐 못하고. 그 이상훈 선생님 제가 신뢰하니까. 폼 잡는 영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훈 선생님이 진짜 정직하게 느꼈을 때 중요한 영화를 뽑아주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 사람은 그거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걸 느꼈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일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여를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막 쏟아내고 뱉고 글 쓰고 누구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충전을 한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느낌이 행복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맞출 때 좀 힘들죠. 새로운 틀이니까 또 시네토크랑도 다르니까. 근데
저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한 주 한 주에 많은 강연도 있고 집필도 있잖아요. 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영화 보고 수다 떨고 이상현 선생님 보고.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딱 오면 또 출판사랑 또 싸우고. 그랬어요 어쨌든. 네. 그 수강생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 20대부터 60대까지 뭐 대학생, 주부,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강의를 할 때 사실 이 주된 타깃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면 또 상대적으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진행하면 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수위 조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도 처음부터 뭐 딱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쨌든 이제 저는 주로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워딩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딱딱한 게 있죠. 그러면 바로 또 치고 들어오세요. 뭘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해요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영화 평론하면서 락강 얘기하는 거. 아, 네. 아, 진짜 재미없어 죽겠어요. 다 개나 소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락강을 잘 모른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영화 평론가들이 글을 보면. 제가 봤었을 때 진짜 락강을 읽었는가. 막 그러니까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큰 담론이야. 거의 그 중세 시절의 성경 같아요. 락강이. 그 평론가들 보면. 아, 문학 평론하시죠. 락강 쓰죠, 네. 가끔. 쓰지 마요, 락강 좀. 아이고,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락강 이렇게 처참하게 발표를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린 맞춰주지 않아요. 이상현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맞춰주는지. 저는 사람한테 하는 최고의 예의가 정직함이라고 보고 정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 사람 늘 눈을 보면 그 사람 수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뭔가를 지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있어 보이려고 주입하려고 그러면 눈높이를 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와 깊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깊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예. 특히 중요한 게 예. 어쨌든 강연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저도 공감하는 건 예. 제대로 아는 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되게 깊이 있게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못 쓰는 글들은 어려운 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오면 처음에는 약간 이게 뭐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막 서로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책자를 보면은 이제 시네토크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각자 글을 또 써서 네. 책자에 이제 같이 붙어놨어요. 예, 철학자의 눈, 비평가의 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글들을 보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게 느껴지는 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던졌던 얘기를 네. 본인이 다시 고민을 하는 거죠. 글 쓸 때. 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네.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네. 이상현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랑 토크를 안 했으면 그 글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답변이 필요한 거지. 그 글을 하면서 저런 거 했는데 나랑 달랐던 건데 아니 나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났기 때문에 그 글이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고 관객들의 질문을 받고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시 새롭게 이 영화를 바라보게 된 어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우리 글 보면 현장에서는 우리 토크만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분들이 책 보면 자기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영혼 없이 와서 하루 보고 갔는데 강신주랑 이상용은 저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하고 그날 얘기 나와서 막 증폭됐던 얘기들을 가지고 사유가 자극받아서 글을 썼구나. 그런 느낌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그러지만 그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상대방이 없었으면 쓰여지지 않을 글들이 쓰여진 거니까 그거를 제가 25개를 썼고 이상현 선생님이 25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글이 만만치가 않죠. 이상현 선생님 글에 철학자의 흔적이 있고 제 글에는 영화평론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농담 삼아 그런 거예요. 영화평론가라고 타이틀을 바꿔도 뭐 문제이겠어요. 저는 일단은 락강도 인용 안 해요. 저는 네. 락강 이런 거. 락강을 안 쓰는 평론가로 제가 새로 직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책을 아직 다 못 받아서 전부 다 읽지 못했고 이제 4부만 제가 출판사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일반 대담집에서는 그 대담의 내용만 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책은 그렇게 대담의 내용이 실려 있고 그 뒤에 그 대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흔적을 다시 담아서 그 각자의 시선으로 썼던 그 글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의 대담은 그 현장과의 어떤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을 축약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더 길게 늘려서 얘기도 하는데 이건 또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강연을 해야 되는 강연들이 또 전달돼야 되다 보니까 중요했던 포인트가 저희 이제 둘이서 민음사에 가서 강연을 이제 정리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시나리오 작가들이 하는 시스템인데 노트북 한 개에다 모니터 2개 띄워놓고 연결해서 같이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아예 PPT 화면을 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고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번을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고친다는 것도 사실은 같이 있어서 그 흐름들을 보면서 서로의 언어를 민음사 애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왜 우리를 밤은 새게 이제 조금 있으면 50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 어쨌든지 간에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한번 필 받았을 땐 야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낼 수 있겠어.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세계 영화사에서 그 25편만 골라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사를 쓸 때도 그 수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완전히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상용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또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동으로 또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그건 이상용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선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리고 선정하시는데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네. 어려움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25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질문도 꽤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25개 고를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변덕스럽게 고른 거예요? 25개를?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계 사적인 걸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긴 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내 마음에서 1차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거. 혹은 얘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 출발점. 두 번째는 어쨌든 저 혼자 볼 게 아니잖아요. 같이 봐야 되니까. 그 교육적 차원에서 영화 모르는 강신주한테 영화를 알려주는 방법 이렇게도 정하시기도 한 거예요. 보고 나서 도대체 이런 영화를 왜 골랐어? 되게 또 싫어하는 영화는 또 확실히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영화 정도는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관객들이 같이 이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영화 안에서는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3부에 해당되는 그 영화가 욕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건드릴 땐 거기에는 뭐 장르 고다르라든가 안토니온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유럽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쵸. 저도 처음 영화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했었던 감독들인데 저희끼리의 그 대화는 그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재밌게 많이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관객들의 반응은 안 좋았어. 우리는 좋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시네 토크 할 때 우리가 너무 즐거울 때가 있어. 고다르 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는데 우리가 막 재밌어 하다가 갑자기 관객을 무시한 것 같네? 관객들을 딱 봤더니 표정들이 저 두 새끼는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재밌었잖아요, 고다르는. 그렇죠. 고다르 혹은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니 감독 거. 블로업을 이제 3가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딱 던졌을 때 핵심이 좋은데 딱 하면서 이제 받아서 계속 그 블로업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확대가 안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그때 거죠. 우리가 사실 잘못한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 즐겼어. 우리가 즐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즐긴 거야. 둘이서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딴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편이 있었죠. 근데 그 영화들이 사실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생뚱맞다라는 그 느낌의 반응들이요. 심지어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 영화가 왜 좋아요? 고다르가 왜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의심하는 거야. 혹시 두 사람은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막 슬프죠. 고다르를 했는데 고다르를 못 느끼게 한 거예요. 우리가 즐기느라고. 아니 그냥 책이 안 나오고 그냥 끝났으면 그분들은 여전히 공백. 25주만 들으면 고다르도 알고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몇을 저 둘이서 그냥 훅 그냥 가버리고 우리 버리고 갔다라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좀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 그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25편 영화 중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용 선생님께서 뭐 주도적으로 다 거의 선정을 하셨지만 혹시 강신주 선생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신 아니 그건 뺐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다시 절충을 하신 거군요. 잔다르크의 수남 뭐 이런 거 클로저. 열정 잔다르크 열정.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저도 많이 양보했죠. 반지의 제왕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 빼시더라고요. 무슨 반지 타령이냐. 반지 타령이냐. 반지의 제왕 좋은데. 이미 그 25편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쟁투가 있으셨군요. 쟁투는 아니에요. 쟁투까지는 합의의 과정. 쟁투는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건 이상훈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잔다르크의 열정인가? 그걸 빼시더라고요. 영화사에 중요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기법이 나중에 하나의 클로저, 인물 얼굴로 딱 영화가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제가 그건 좀 그거 뭐 클로저밖에 없는 그 영화 별로 무성의하고 재미도 없고 뭐 재미도 없다. 뭐 이렇게 무성의한 영화 아니고 무성 영화예요. 네. 그때 이상현 선생님이 그거를 빼시더라고요. 딴 걸 넣으시더라고. 그거 대신 들어간 게 메트로폴리스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영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툭 던져서 재미없다고 그랬더니 빼시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이상훈 선생님이 제가 집 나간 아들 있잖아. 그러니까 잘 구워 삶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영화를 나도 배울 겸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잘도 모르고 본 영화가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이라고 책을 해볼게. 그리고 막 그러고 있었죠. 와우 장룡이 왜 안 들어가자.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전 들어간 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영화계에서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장르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취급받고 있는 인상도 저도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그걸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할 수 있다면 그 하야오 책도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 좋아하는 작가들의 것도 있었고 뭐 담론적으로 좀 덜 말해진지는 몰라도 실제로 뭐 겨울왕국 작년에 공전의 히트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사실 애니메이션 만드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 일부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창작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보다는 약간은 제작 쪽에 어떤 하청적인 그림을 그리는 쪽에 더 가까운데 그걸 유일하게 하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 거고 그중에 하야오가 이룩한 세계는 뭐 저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뭐 나우시카를 해야 되는 건지 원령공주를 해야 될지 그게 오히려 더 고민이었지. 하야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독보적이에요. 전체 25편의 리스트 중에 유일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약간 그런 배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초기 영화들은 워낙 다큐멘터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신 해주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가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실험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와 볼 수 있었겠죠. 이제 부니엘의 초기 영화들인 뭐 안달루시아의 개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런 작품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것 그리고 어쨌든 이건 처음 내는 책이기도 하고 더 많이 다가가야 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조율 작업들이 또 한편으로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을 뭐 이제 매체가 이제 이렇게 배우들을 데리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렸잖아요. 그러면 감독의 철학과 편집이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빠지고 딴 나라로 가봐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작가 정신이 가장 세게 남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일본을 저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그 역사도 그렇지만.
근데 한 가지 부러울 때가 하야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다뤘을 때 뭐 오즈 야스지로나 구로자와 아키라 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뭐 일본이 침몰하면 구하고 싶진 않아. 근데 하야오는 좀 달라요. 하야오는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23주 때 했나요? 24주 때 했나요? 23주. 거기 끝날 때쯤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부러워하신다면 하야오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 부러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뭐 소설가니 감독들은 그런 애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 정도 깊이가 있는 완전히 자기가 통제하면 되잖아. 자기가 그리니까. 네. 배우를 쓰는 거에 뭐 필요해요? 뭐 장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진짜 너 상상력으로 다 발휘해봐. 이랬을 때 그게 애니메이션의 힘인데 인간의 창조력, 상상력 그걸 구현해내는 거 봐요. 그러니까 부럽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야오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영화가 어차피 한번 돌아보면 그 배우가 나오고 무슨 뭐 자동차도 나오고 이래서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 다 통제된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처럼? 그러니까 영화의 본성에 제일 가까운 게 애니메이션일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하야오의 세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토론하면서 많이 알았죠. 뭐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일배적 사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야오가 하니 뭔가 극우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를 막 질문들이 그래. 하야오 영화가 뭔가 이상하다. 소위 인터넷에는 센가치로 괴담 있잖아요. 그렇죠. 유바바의 그 온천이 사실은 뭐 사창가가 아니냐 유곽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뭐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서 영화를 도대체 그런 분들은 시네상트라는 책을 봐야 돼요. 하야오의 센가치로가 뭘 다뤘는지 철학자는 어떻게 보고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우린 맞춘 게 아니에요. 네. 그 영화를 아무 선입견 없이 딱 봤었을 때 거기서 막 이상한 궁극주의적 요소를 읽으려고 자꾸 그러는 그 시선들이 왜 이렇게 편향됐지? 일본이라는 이유로 다 그렇다면 독일이잖아. 우리도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다 죽이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일배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파시즘적 현상이에요. 일본 사람이 좋은 일 하면 좋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일본이니까 걔네들은 뭘 해도 다 그쪽이야.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궁극주의자였을 때. 네. 우리도 그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야오가 위대하니까 씹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하야오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막 이런 호승심도 있는 것 같아. 하야오는 만만치 않아요. 의외로 만만치 않고.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보다 더 세죠.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 세계관의 규모나 스케일이나. 그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그 기가 막힌 방법, 음악, 뭐 퍼펙트에 가깝게 막 만들죠. 그래서 그걸 흉내낼 수 없는 자기 세계를 딱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40대 정도 되는 작가나 시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야오의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극을 안 받고 했던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이번에 센가치로를 해. 뭐 해서 주변에 문인들이 있잖아. 그러면 왜 그거는 하울은 왜 안 해? 그게 더 좋은데 막 이래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 멋있는 시를 쓰는 그분이 갑자기 막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네. 어떤 상상력.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뭐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왜 해? 막 이런 얘기는 해도 센가치로를 하는구나. 미야자키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오해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그 센가치로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야오의 좋은 세계들, 하야오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떤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들이.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예찬이잖아요. 신의 샹떼잖아요. 사실 요즘 사회는 댓글이라고 하는 문화도 그렇고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비판하거나 좀 비판하는 거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비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제대로 좋아하거나 깊이 있게 좋아하거나 들어가면서 정말로 열정을 바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한 채 팔짱 끼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 뭐 이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언어의 문화가 저는 약간 뭐 언어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의 타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굳이 이제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좋은 부분들을 잘 찾아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책에 대한 악플을 달지 말라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보통 문학 작품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고 나서도
대부분 묻는 질문이 그거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좋아. 그리고 뭐가 좋은데? 라고 되물었을 때 사실 별반 어떻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유를 더 깊게 진전 안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풍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가벼움을 낳는 거예요. 가벼움. 팟캐스트의 가벼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스마트폰의 가벼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팟캐스트 듣다가 옆에 여자 벗은 사진 보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왜 매력적이냐면 영화관은 영화만 봐야 된다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야. 근데 스마트폰으로 팟캐스트 듣고 이러면 야 이게 재미없네 이거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하고서 그렇지. 원빈 사진 보고. 그러니까 원빈 사진 보는 거랑 같아요 위상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 듣고 그럴 거라고 재미없는 걸 딴데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들이 그 팟캐스트 진행하라고 뭐 하라고 제안이 왔어요. 다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볍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그래서 또 팟캐스트가 가벼워이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사실은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에요. 다른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여자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옷을 벗어. 이건 재미없어요. 진짜. 사실 어쩌 보면 산을 올라갔을 때 막 암벽도 나고 이래야 재밌잖아. 근데 갑자기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산이 훅 내려와. 평지가 돼. 나를 반겨준다고. 너무 싫어. 막 그러고 싶어요. 올라가라 다시. 나는 힘든 데를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편리하게 하지만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성찰을 굉장히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시네상 때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목욕 제거를 하셔야 돼요. 미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고. 하고서 경건한 자세 이렇게 들으시죠. 그러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좀 비누나 사드리면서 말씀하세요. 대다수 사람에게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오락,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좀 코스에 넣어서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가벼운 유흥거리 정도로 요즘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용 선생님께서는 뭐 독립영화, 또 예술영화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영화 보기의 불균형성이랄까요? 지금 분명 한국 사회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해소해 보려는 일환에서 사실은 뭐 시내시장 때나 또 그 이후의 프로그램들이 기획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베를린에 있는 그쪽의 시네마테크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까 대학생을 쓰려고 하면 며칠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달 있다가 그 직원이 나왔대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들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근데 영화는 뭐 저희가 책에도 써놨지만 기원에서부터 사실 오락이 맞거든요. 원래 뭐 미국 영화가 흥행했던 것도 5센트짜리 영화라고 해서 아일랜드나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 그 야구를 보러 가거나 베이브 루스가 홈런 치는 걸 보러 가거나 아니면 극장에 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영화가 그런 어떤 소일거리면 분명한데 이게 이제 삶 속으로 혹은 20세기 문화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서 되게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그런 충격들이 영화에 고스란히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형질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오락적인 것도 분명히 크게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좀 다 골고루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뭐 한국에서 요즘 가장 큰 트렌드는 요리 음식 프로와 맛집 아닙니까? 네. 온갖 보면 왜 이렇게 맛집이 많아? 그럼 다 가서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맛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게는 앞으로 뭐 맛있어질 집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또 워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열망은 있는데 비평가가 할 수 있는 것, 철학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 가이드 또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다라고 단언하기도 해야 되고 때론 직언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출발점 중에 하나였었고 그걸 이제 이끌어가면서 저희도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책은 이 책으로서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또 다른 책자 속에서도 더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신 선생님이 저랑
그만하자 이제 좀 지겹다 하면서 혼자 단독적인 영화 평론집을 내실지도 몰라요. 아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해리포터랑 반지. 아니, 그 또 하나 얘기할 게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었을 때도 얘기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지론은 평론가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거든요. 최근에 문학평론, 영화평론들이 보면 영화보다 문학보다 더 어려워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작가를 빛나게 해주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 김현 선생의 글은 작가를 살렸거든. 이게 뭐 더 어렵게 만들어 이거를 안 읽게 만들어 안 읽게. 겸손해야 돼요. 작가의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쉬운 언어로 작가가 자기의 작품, 자기의 개성, 자기의 표현성을 강조하느라고 놓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근데 요새는 시집을 딱 보면 뒤에 평론들을 읽으면 제가 딱 보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싶어. 살생부. 인문학을 죽이고 소설을 죽이는 애들, 영화를 죽이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났어요? 고다르보다 잘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르코프스키를 좋아하게 됐는데 타르코프스키가 훨씬 똑똑해요. 걔가 그걸 만들지 우리가 떠들지. 그러니까 사실 철학자는 최고의 평론가잖아. 뭐 세상에서 수다 떨고 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상현 선생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화를 못 만들고 평론가로 갔어. 진행하시는 분도 문학평론이라며. 네네. 창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할 역할은 그런 거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돼요. 안기부랑 비슷해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걸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게 되면 이 영화에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요 부분에서 헷갈려서 당신들이 이 작가의 작품과 뭐 그 작가는 소설가여도 되고 시인이어도 되고 영화 감독이어도 돼요. 우리 25배는 작가예요, 작가들. 자기 세계가 있어. 영상적 미학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부하거나 너희들 팬티를 벗으면 너희들은 흥분하겠지? 이래가지고 우리를 꼬시는 영화 감독들은 뺐다고 다. 그런 사람들은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의 상태라는 책으로 훈련을 받으면 그 재미도 없는, 감동도 없는 명량이 1000만 명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절대. 그건 너무나 무서운 거야. 국민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파시즘 사회도 아니고, 예? 뭐 누렌베르크 전당대회 가는 거예요, 나치 전당대. 그리고 그 뭐 영웅도 나오고. 네. 근데 이 역할을 해야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나왔을 때 있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그 역할을 이상현 선생님은 해야 되죠. 영화 평론가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오락으로 왜 가냐. 오락이 얼마나 덧없는데요, 사실은. 성찰을 해야 되잖아. 이 아쉬운 시간에 스트레스 해소해서 삶은 그대로야. 이거 뭐예요? 차라리 거기서 확대를 보던가 고다르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동경 이야기를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성찰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소설책보다 인문사회책보다 훨씬 좋잖아. 강력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매체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영화예요. 영화가 그래서 센 거예요. 문학을 소설만 읽어도 굉장히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잖아. 영화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자면 안 되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감독이 강력한 사운드와 그걸로 밀어붙인다고. 그 힘이죠. 그 힘으로 확 뭔가가 와야 되지.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어머 재밌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영화를 많이 봐야 돼요. 저 대목에서 뭐 이 주인공은 좀 이상한 것 같아라든가 저 사람 삶은 왜 그러지? 뭐 저 사람의 세계관은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네상 때는 그 극단적인 오락 영화와 극단적인 그 오타쿠적인 예술 영화 사이 그 어떤 사이에 그 어떤 좋은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보자고요. 독립 영화를 많이 안 만드니까 예술 영화를 많이 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객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네상 때라든가 이상현 선생님이랑 제가 했던 작업이 조금의 힘이 돼서 안목이 높아지면 독립영화, 예술영화도 제대로 독립적이고 예술적인 걸 만들어야 될 거야. 지금 대충 모른다고 대충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독립영화, 예술영화라는 거 있죠. 재미도 없어. 그냥 이상하게 만들면 특이하게 만들면 예술영화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면 장난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이상현 선생이랑 저는 관객이거든요. 제작자가 아니라. 그러면 관객 앞에 서서 대부분의 관객들, 그 관객들이 좀 안목을 높여놓으면 명량같이 막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성찰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보고 극장에 나오면서
요만큼 성장하는 거죠. 한 뼘씩 한 뼘씩. 그럼 좋잖아요. 그 강신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상용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골치 아픈 영화를 왜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뭐 되게 많이 받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왜 내가 영화관 가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홍상수 영화를 보면서 저런 찌질한 남녀의 관계를 봐야 돼? 여자분들이 그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아이언맨 열심히 보거든요. 엑스맨도 보고. 근데 왜 반지? 뿐만 아니라 뭐 피터 잭슨이나 해리포터 시리즈도 다 봤고 거기에 대한 글도 즐겁게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상업 영화라고 해서 모든 상업 영화 그 이유로 공격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그 진영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보호되거나 상찬받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화두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뭔가 충격을 가하거나 나를 좀 건드려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어떤 오락적 영화들은 나를 건드리기보단 저를 마비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즐겁고 좋아. 때론 그것도 필요해요. 소위 킬링 타임용 영화들도 좀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골라놓은 영화들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버스터 키튼의 셜록 주니어라는 영화인데 그게 저한테 킬링 타임용 영화였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무성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50분 동안 훅 빠져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 몸짓 자체가 주는 어떤 시각적 즐거움이 있구나. 사실 옛날 영화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진짜 오락 영화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시차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마치 어떤 고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화라는 게 그렇게 변해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 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지 재밌는지를 미리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개해 줄 때도 그냥 정보만 보고 저는 결혼정보에서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정보를 갖고 어떻게 인간을 판단해요. 그거 알 수 없는데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정보회사를 이용해봤어요? 이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일찌감치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뭘 싫어요? 일종의 선입견을 주는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것이 많거든요. 결혼정보회사? 지금 사모님을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떻게 되는데 그냥 만나서. 이렇게 신해상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이가 그러는 거죠. 그분 좋으신 분이다. 이상용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강신주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발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맨날 발끈해요. 저를 디스하시는 거에 뭐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게 있나요?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상윤 선생님이 더 차갑고 까칠한 면이 있어요. 아, 네.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약간 외유내강한 타입이시군요. 외유내강한 그냥 까칠해요. 까칠해.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진지하게 영화 보는 애도 미친 놈이고 계속 오락 영화만 보는 애도 미친 거예요. 딱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 건강에 좋다고 호박만 먹고 계속 그 미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우리 인간처럼 다양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짜 문제잖아요. 갑자기 명량이 1000만.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인 거지. 아 그래가지고 저 뭐 어쨌든 간에 오락을 좋아하니 사람들이 오락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재밌게 살다가 죽고 싶어 하니까 가는 건 인정을 해. 그래도 너무 지나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소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패권이 저 활자 매체인 소설보다 영화 쪽 시나리오 쪽 이게 더 세잖아요. 더 강력한 매체니까. 그건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또 작가한테 있어서는 뭐 그게 활자책으로 나오나 영화로 나오나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문학의 위기다 막 그런 얘기 들었죠. 출판사의 위기예요. 무슨 헛소리들. 작가는 살아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다 보면은 영화 감독들도 이런 거죠. 처음에 오락영화로 시작했지만 개돼지예요. 그렇게 사람들 즐겁게 해가지고 무슨 뭐 사창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환락에 빠져 돈 버는 거. 그거 못할 짓이거든. 어느 순간에 보면 작가는 탄생을 해요. 소설도 다 처음에는 옛날에 강대들이 중얼중얼거렸잖아요. 이제 귀족들한테 더 이상 못하겠는 거야, 씨. 이런 거 싫어. 인간답게 살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하는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인간이잖아요. 그 감독들이.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세계야. 나는 이렇게 느껴. 뭐 이래서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상현 선생님처럼 어떤 매체는 다 시작은 재밌어서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야 내가 강대야? 내가 내 감정 숨기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팔아야 돼? 이런 게 되면 이제 감독들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작가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저 누벨바그 감독들이 가장 좋아했던 오테르, 오서죠, 오서. 영화 감독은 오테르예요. 작가다. 작가. 사실은 그 누벨바그 감독들 고다르서부터 트리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뤘던 게 그래서 우리가 25개를 예술 영화라고 해도 돼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오테르예요. 딱 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다르잖아. 작가의 특징은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오 거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루죠. 이제 다루긴 하는데 오락영화도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강력한 세계로 들어가면 오락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락영화 오케이 상관없어요. 이제 지나친 게 문제죠. 지나친 게 문제고 영화가 단순히 그런 배설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아픈 약을 먹듯이 몸에는 좋지만 약을 먹듯이 쓰디쓴 성찰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전 사회가 다 고다르 영화만 보면 우린 바로 반지의 제왕서부터 흡혈귀 시리즈로 딱 갈 거야 아마.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영화에서 막 그걸 찾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릴렉스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처럼 네. B급 영화, 네. 좀비 영화도 저희가 다뤘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것 안에서도 다른 얘기들 혹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찾을 수 있고 지금 보면 헐리우드 영화의 많은 부분이 또 좀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동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화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25편의 작품을 골랐기 때문에 결국 그 영화들이 고전이어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나 우리 자신들을 좀 건드려주고 네. 이렇게 좀 터치해주고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제시 혹은 그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장이모 감독의 붉은 수소밭도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 영화가 그 모에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신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에네 소설이 장이모의 영화에 크게 빚지고 있다.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아, 그거 뭐 읽을 필요 없어요. 노벨상 받은 거 장애모 때문에 받은 거야. 네. 그 얘기잖아요. 아, 모엔 작품 읽어봤잖아요. 문학평론가로서. 그게 그 작품이냐고. 그게 어떻게 노벨상 받을 작품도 아닌데. 감동했어요, 모엔 보고? 사실 재미없어, 모엔은요. 까미급도 안 되고 샤르트르급도 안 되는 작가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더구나 친정부적인 작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한테 툭 던진 거지. 예, 아니 제가 이 언급을 꺼낸 이유는요. 사실 이제 문학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꺼낸 건데요. 그 대체로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경우에 물론 호평을 받은 작품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사람들이 이건 문학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문학은 상상력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가 상상한 거랑 다르다고 그런 거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던가. 그걸 당연하지 그걸. 저도 그 원작 있는 영화들 놓고 이렇게 세간에서 평가할 때 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는 보여줘야 되는 매체거든요. 되게 영상화시켜요. 사실 영화는 감추는 게 없는 매체예요. 다 보여지고 다 제시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활자는 상상하게 만드니까 그 힘의 여지가 이런 거 다른 있잖아요. 거죠. 소설에 두 남녀는 넘어졌다. 소설은 우리 막 상상하잖아. 침대에 넘어졌나? 수프에 넘어졌나? 근데 영화는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면 저건 분명히 소파일 거야 이랬는데 소파가 아니고 침대인 거지. 후진 침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작이 좋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건 원작이 좋은 게 아니라 지 상상력이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했다. 그 아름다운 여자가 전지현을 갖다 놔야 돼, 수지를 갖다 놔야 돼, 도대체 누굴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영화는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좀 정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다 까발리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영화가 주는 충격이 더 센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확 등장해버리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인 상상력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수지를 갖다 놔야든지 전지현을 갖다 놔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사실 영화 만드는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누굴 갖다 놔도 욕한다고. 그 소설의 여주인공은 전지현이 아니다. 잘못 캐스팅했다. 연기도 못한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난 이해는 해. 근데 그 평론가급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같아. 아이들. 내가 상상했던 여자가 아니잖아. 가슴이 그 모양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화랑 글자 매체는 달라요.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뭐 저게 이제 맥루안이 핫과 콜드 얘기하잖아. 뜨거운 매체와 서늘한 매체야. 정확하게 서늘한 매체. 뜨거운 매체는 내가 못 만져요. 뜨거운 매체는 영화거든. 내가 못 만져 함부로 조작 못해. 콜드라는 게 차가운 매체가 아니라 서늘한 매체. 그러니까 만지기가 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학은요 서늘한 매체야. 내가 막 만질 수 있어. 근데 영화는 뜨거워. 만지면 손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 대량 난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원작을 봤는데 왜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아까도 이상현 선생님이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왜 그 희열을 읽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두 남녀가 넘어졌다. 뭐지? 뭐 어떻게 할 거지? 이런데 영화를 딱 보면 그렇게 못 끝나거든요. 넘어지고 옷고름을 풀고 뭐 그런 과정은 좀 보여주고 지나가. 이제 그런 거에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고요.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잖아. 매체가 달라요, 작가한테는. 저는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위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영화로 간 거지. 그래서 출판사 사장들이 항상 문학의 위기다 그러면 자기들 책 안 팔린다라는 위기거든요, 정확하게. 창작가한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상관 없어. 근데 때때로 소설가들이 그거에 속아서 위기래. 어쩌면은 지금은 이럴 거예요. 소설을 영화적 상상력에서 써야 되는 시절이 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야, 옛날에 영화 없었을 때야 대충 됐지. 그러니까 지금 소설가가 되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되고 시네상태라는 책을 사서 봐야 돼.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러니까 아니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영화로 간다, 소설로 남는다 이런 게 아니라 종이 매체, 낡은 매체고 영화 매체가 온 거고 내 감정과 내가 소설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그거 있잖아. 그것 자체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체의 적응이 지금 사람들이 영화에 더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죠. 뭐 그냥 옛날 매체가 좋았어. 친숙한 게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투덜투덜 좀 거리지 말고 이북만 얘기를 해볼까요? 이북? 막 그러잖아. 선생이 이북은 어쩌고 저쩌고 출판사 사장들이 그런다고. 근데 나는 이북을 제작했었어요. 컴퓨터로 나는 원고 파일을 만들어. 그걸 종이로 만든 게 지들이면서. 이북이 됐다고 작가가 죽어요? 인문학자가? 안 죽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생기지만 창작자는 영원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본다면 그런 거죠. 문학과 뭐 영화? 이랬을 때 저는 암암리에 문학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얘기에서 영화가 B급이다라는 느낌. 자기의 상상력에 뿐만 그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 질문 던졌을 때 그랬잖아. 문학평론가라서. 영화는 조금 낮은 것 같고.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의도로 저는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의 전제가 그래. 옮겨갔어. 질문 자체가 그래. 왜 원작을 훼손했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해석하는 걸로 상상력으로 채웠는데 원작을 누가 해서요? 작가들이 자기 작품 딱 만들 때 있죠. 소설가들이 만들 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대개는. 어머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 안 그래. 작가들은 안 그래. 어머 너무 좋아. 어머 글자로도 되고 영화로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저희 낭만 서점 청취자들께 두 분께서 각자 추천하고 싶은 책과 영화 한 편씩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시네상태.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시네상태에 있는 25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르코프스키는 좀 셀 것 같으니까 그 안토니오니 감독의 확대, 우리 DVD로는 욕망 이렇게도 돼 있어요. 안토니오니 감독. 그 영화는 영화가 뭔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놓지 않고 타르코프스키 보면 영화가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네상태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거 꼭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이런 거 검색해보면 이 정도로 나온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계속 시네상태만 보시면 돼요. 책을 계속 넘기시고
그리고 영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토니오니의 학대. 그게 아마 영화적인 게 뭐냐라는 거. 그 영화 보신 다음에 우리 시네상 때 확대 부분, 안토니오니 감독 부분 한번 보시면 그게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작업하는 사람 책을 추천하지 않는데 원래는 네.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 저자 소개 부분을 서로 써줬거든요. 이번 책자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신주 선생의 책자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라고 보니까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두께가 비슷해요. 첫 페이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기나긴 어떤 시간과 공을 들인 작업의 결과들이 네. 사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물론 단박에 집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저는 오래 갖고 있으면서 음미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 책도 되게 날렵한 책이기도 해요. 챕터마다 두 철학자를 비교해가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부분 따라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전 자주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에 놓고 네, 전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읽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저도 25편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 영화가 있고 철학적인 영화도 있지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버스터 키튼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셜록 주니어라는 작품인데요. 예. 길이도 이제 옛날 무성 영화 장편 길이가 한 50분 시대일 때 만들어진 작품이고 우리가 채플린은 알지만 키튼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놓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키튼의 그 아크로바틱한 몸 동작으로 할 수 있는 유튜브에 네. 다 떠 있어요. 그 버스터 키튼만 치시면 맞아요. 그 동작들을 보시면은 재난 영화의 원조 인물이기도 하고 모든 액션 코미디의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성룡의 프로젝트 A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키튼의 영화를 보다 보면 저 몸동작 하나만으로도 스펙터클이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무겁지 않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철학 대 철학이 책장에 꽂혀 있거든요. 네. 저 화장실에 화장실. 선생님 책 충동을 느껴요. 화장실 물을 내리고 나서. 네, 철학 대 철학은 저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쓸 때 참고하곤 하는데요. 예. 오늘 방송해 보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낭만서점 청취자들께 또 말씀. 어쨌든 이렇게 간만에 이제 책이 나오면 새 새끼 태어난 거라서 이 아이가 예쁘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이 나온 건데 이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진행자가 진행도 진짜 잘하시고 또 잘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팟캐스트는 잘 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돈도 많이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덕담을 해주셔가지고 영혼 없는 멘트예요. 아니요, 영혼 있어요. 가득 있어. 네. 나중에 시네 루멘 할 때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수강생으로. 그러니까. 수강생은 아니죠.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네, 이상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영화 평론가이기 전에 독자로서의 삶을 되게 오랫동안 또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책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함이 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첫 책을 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매년 꼬박꼬박 책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매년 꼬박꼬박 딴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떤 책 작업을 계기로 해서 강삼과의 그 이후 공조도 그렇지만 또 다른 책들도 좀 부지런히 이번에 밀린 숙제 다 했구나. 몇 년 사이에 안 썼던 책을. 그래서 두께가 약간 보상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이 상당히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부만 받았는데 156페이지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읽는데 그러니까 물론 사유의 깊이가 낮다는 게 아니라 읽는데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나 구성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보신다면, 물론 어렵지 않게, 그런 책들을 좀 그러면서도 정보는 얻는, 그리고 생각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낭만 서점에서 당분간 이렇게 방송을 시작할 때 영혼 없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신해상 때. 이번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영혼이 없어 보이잖아요. 영혼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네, 오늘 좋아 저런 거 전가를 해야 돼. 나와주신 또 강신주 이상용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낭만 서점은요, 특별 방송으로 강신주 이상용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정현 작가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죠? 그 느낌과 오늘 방송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코너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임 진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녹음 파일들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정유현 작가님이 제 앞에 계셨고요. 또 클로징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또 하려니까 어색하고 힘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